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6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어떤 사람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7명의 노동자를 고용해서 피자 가게를 운영하면서 각 종업원에게 시간당 9,000원씩 임금으로 지불하고 피자는 한 판에 4,500원에 판매를 한대요. 이 가게 주인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면 그가 고용한 마지막 근로자의 한계 생산물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선 첫 번째, 마지막 근로자의 한계 생산물을 지금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앞에서 봤었던, 임금하고요, MRP가 같다라는 그 원리를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MRP L과 임금이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MRP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MR 곱하기 MPL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여기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처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MR과 이렇게 P가 같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MR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랑 같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P고 곱하기 MPL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값들을 한번 볼게요. 자,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데 주어진 값들을 보면 시간당 임금을 9,000원씩 주고 있어요. 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시간당 임금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자, 피자는 한 명에 거기 보시면 4,500원에 판대요. 4,500원. 이해 가시죠? 요게 얼마에 판다? 얘가 4,500원에 파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됐네. 그러면 끝. 얘 여기 보시면 뭐야? 한계 생산물 얘는 얼마입니까? 2 아니겠습니까? 2. 네, 그래서 1번, 2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냥 뭐 요게 이제 그 용어를 잘 아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7번 한번 풀어볼게요. 7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 좀 읽어보세요. 7번. 자, 만약에 내전이 일어났어. 그래서 인구의 5분의 1가량이 사망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전쟁이 일어나서 인구의 5분의 1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자, 우선 첫 번째는 인구의 5분의 1이 사망하게 되면 노동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요 Q 생산 한번 생각할게요. 약간 엄밀성은 떨어져요. 우리가 노동을 증가시켰을 때 그에 대응되는 생산량은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한다라고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인구의 5분의 1이 사망했으니까 L0에서 노동의 고용량이 이렇게 감소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로 가는 거지. 이렇게 가게 된다고요. 자, 우리 접선의 기울기가 노동의 한계 생산이잖아. 한계 생산물이잖아.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이게 MPL이야. 이렇게 되니까 MPL이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물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MPL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우리가 한계 생산력설이라고 하잖아. 생산한 만큼 우리가 임금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응되는 임금도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토지 있잖아. 토지의 한계 생산물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아니, 지금 노동은 줄어들었는데 토지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노동은 줄었는데 토지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한계 생산물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토지 한계 생산물이 하락하게 되면 여기 토지라고 할게요. 토지의 가격을 우리가 이제 저기 보시면 임대료 또는 뭐 지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임대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한계 생산이 MP 토라고 쓸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랑 비슷한 거야. 노동이 감소했잖아요. 노동이 감소하게 되면 노동의 감소로 인해서 토지에 대한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야.
자, 다시요. 노동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K가 변하거나 그렇게 되면 노동의 생산이 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랑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점점점점점 토지가 내가 요만큼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에 대한 이렇게 한계 생산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럼 토지 한계 생산이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 임대료는 어떻게 돼? 하락하는 거죠. 그러면 토지를 사용하는 주인을 지주라고 볼 수 있잖아. 지주의 소득은 당연히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요거 노동과 자본이면 조금 더 쉬운데 노동과 토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뭐야 이럴 수 있는데 같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8번 한번 봅시다. 자, 8번 한번 보시죠. 8번은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선 A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전 수입과 뭐 지대, 기회비용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생산량이고요. 여기가 만약에 P라고 돼 있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수요 곡선, 여기가 공급 곡선, 점점점점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에서 요게 Q가 되었을 때 자, 이게 생산량일 때 요거 있잖아요. 요걸 뭐라 그럽니까? 요거 소비자 잉여 이렇게 얘기하죠. 얘가 소비자 잉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됐죠? 자,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면적이 뭐예요? 요게 생산자 잉여예요.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받게 된 거 해서 생산자 잉여 이렇게 되고요. 여기 밑에 면적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색깔 이걸로 할까요? 요만큼이 바로 생산자 입장에서는 야, 나는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 돼 해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최소한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생산자에 관련된 생산과 관련된 기회비용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랑 똑같습니다. 요거랑 똑같이 관심사가 되는 게 Q가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L로 바뀐 거예요. 자, 노동의 가격, 임금 있고요. 다음에 노동의 수요, 노동에 대한 공급 이렇게 있고 여기 점점점점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에 요거 이게 노동의 수요자 잉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죠. 요게 생산자와 관련된 노동의 공급자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요. 원래 이만큼을 받은 거잖아. 이만큼 노동소득이란 말이야. 근데 노동자 입장에서 최소한 저는요. 요만큼만 받아도 일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기회비용을 이전 수입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딴 데 전용 수입이라는 말도 써요. 전용 수입. 내가 딴 데 가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이만큼은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기회비용. 네,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 이상을 받은 거야. 그 이상을 받은 요거 있잖아요. 요게 생산자 잉여 관련된 요걸 우리가 지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A번에 이전 수입과 기회비용은 같은 맥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지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토지는 어떻게 돼요? 토지는 자, 이건 노동을 얘기했는데 토지는 공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할게요. 토지 이렇게 하고요. 토지에 대한 대가가 임대료 또는 지대 이렇게 하는데 토지에 대한 공급은 이렇게 수직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우하향해요. 그러면 점점점점점 하면 이게 지대 이렇게 결정되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직사각형의 면적은 빨간색일까요? 회색일까요? 봤잖아. 제가 빨간색깔 바꾸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토지와 관련된 이게 바로 지대예요. 이게 지대. 이렇게요. 요게 지대예요. 지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헷갈리면 이걸 지대로 하지 않고요. 이걸 임대료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을 뭐 지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임대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게 토지 공급자와 관련된 렌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버는 토지 공급자들이 버는 이득을요
전부 다 지대가 되는 거예요. 이전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이전 수입은 여기 이렇게 거의 바닥을 기니까 거의 기회비용은 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제적 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총 보수 전체가 경제적 지대가 되고 이전 수입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C번에 기업이 공장 부지를 1억 원에 샀다면 1억 원은 지대로 잡힌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억 원에 샀대. 1억 원에 돈을 줬대. 그러니까 이 지불한 금액 자체가 그거죠. 근데 토지 공장을 공급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지대고요. 여기서는 요거 보시면 기업 자체가 이만큼 줬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산 거잖아. 토지 공급자에게. 토지 수요자잖아. 수요자. 그러니까 토지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만큼 되는 것이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 차이만큼이 이제 토지를 구입하는 이게 기업이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토지에 대한 수요자 잉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기업이 토지를 구입했으면 기업 잉여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C번 뭐띵 D번 볼게요. 유명 프로야구의 선수들의 수익이 높은 것은요. 이거야. 공급이 제한돼 있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어.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토지의 공급자가 토지에서 얻게 되는 수입은 모두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토지라는 땅을 가지고 우리가 하기에는 좀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을요. 우리가 어디에 활용을 하냐면 연예인 이렇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스타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 뭐 류현진이나 손흥민 뭐 이런 선수들은요. 공급이 제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수직되면 이만큼이 전부 다 지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볼게요. 노동조합은 고용량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임금을 올릴 수 있다. 않고서도 올릴 수 있다. 약간 그럴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수요 독점 하에서 어떻게 보면은 얘기를 하는 거죠. 2번 보시면 임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원래는 이제 감소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감소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가 센 경우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뭐 자신의 임금 인상 요구가 성공할 가능성은 언제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굉장히 노동시장에서 노동조합이 독점적인 협상력을 갖고 있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9번 볼게요. 경제적 지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경제적 지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거기에서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효율성 제고 아니요. 렌트 시킹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지대를 추구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자, 이 지대라는 것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잖아요. 근데 요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예인 같이 달란트죠.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 오케이.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생긴 거 아니면은 공을 빠르게 던지거나 빨리 뛰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이런 것들은 재능이니까 신이 인간한테 준 선물에 가까운 거예요. 어떤 땅에 대해서 지대라는 게 원래 거기서 나온 거잖아. 이게 땅이에요. 아니 우리가 똑같은 비료와 노력을 쏟아붓어요. 쏟아붓는데 얘네들은 10만큼의 이익을 얻게 돼요. 아니 근데 여기에는 무슨 금싸라기 땅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딴 데보다 5배의 50만큼의 수확을 얻게 되는 거야. 근데 이런 땅은 어떻게 돼요?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희소한, 특수한 그런 땅에서 얻게 되는 이득. 그게 바로 지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연예인 말고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 변호사, 세무사, 간평사 이런 거예요. 인원을 컨트롤 하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제한돼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변호사 인원수를 더 늘리거나 회계사, 세무사, 뭐 간평사
뭐 노무사 인원을 늘리려고 하면, 자격증 인원을 늘리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한다고. 물론 나름대로 소비자들, 수요층과 등등등 그런 것들을 끌고 들어가요. 국민을 볼모로 들어가지만 근데 알고 보면요, 이렇게 공급을 증가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인위적으로 공급을 제한시켜서 거기서 얻게 되는 행위. 그래서 뭔가 자신들이 공급 제한으로 얻게 되는 이득 있잖아요. 그것을 렌트라고 하는데, 그 렌트를 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렌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 뭐 뇌물을 준다거나 정치권의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그런 경우를 지대추구 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효율성을 당연히, 지대추구 행위는 효율성을 저해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국민들이 더 많이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게 되는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효율성을 저해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 증가? 아니죠. 수요 자체를, 공급 자체를 억제하는 거죠. 뭐 수요는 많이 있더라도. 그리고 3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일수록.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임금, 노동, 그렇게 해도 돼요. 자, 공급이 뭐 생산량이라 해도 되고요. 피라 해도 됩니다. 자, 저기 보시면 가격에 대해서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이 이렇게 수직이야. 수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얘기했는데, 생산자 잉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급이 수직이 되면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생산 공급자를, 생산 공급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이득이 다 지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대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지대가 커지고, 수직이 되면 지대가 맥스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공급자의 이전 수입이 커질수록 경제적 지대도 커진다? 아니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다시 그릴까요, 그냥? 자, 우리 공급자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요, 수요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게 이전 수입이다? 요 밑에 게 이전 수입, 위에 게 지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만약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게 되면 요게 지대가 된다고. 요게 지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공급 곡선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두 색깔처럼 되면 지대는 어떻게 돼요? 노랑과 여기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지대가 되고요. 자, 만약에 공급 곡선이 수직이면 어떤 게 지대가 됩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게 다 지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세요? 제가 색깔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공급 곡선이 수직이면 보라, 노랑, 빨강이 지대가 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연두 색깔이면 지대는 요거 노랑, 보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라가 되면은 그때 지대는 보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대가 작아질수록 이전 수입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두 개는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네, 5번 볼게요.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다라고 하면 생산 요소의 공급자는 지대를 얻을 수 없다. 예, 여기 보시면 5번에 생산 요소의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면 얘가 수평이 되는 거야. 여기서 색깔을 또 뭘로 쓸까?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할까요? 이거? 오케이. 이걸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얘가 수평이라 합시다. 이렇게 수평. 얘가 수평이 되면은 어떻게 돼? 이게 전부 다 완전히 수평이 되면 다 이전 수입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경제적 지대는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셨죠? 네, 그 정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한번 볼게요. 10번. 자, 월급이 200만 원 이하일 때 월급을 올려주면 근로자가 일을 더 하고자 하는데, 월급을 200만 원을 넘어서면 월급을 올려주어도 노동자가 일을 줄이려는 현상이 나타난대요. 이 노동 공급의 후방 굴절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다 해볼까요? 200만 원? 좀 월급인데 너무 좀 작네. 아무튼 이게 가상적인 200이라 합시다. 200만 원 되기 전까지는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임금을 올려주면 노동자들이 일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를 주는 거야. 그래서 임금을 올려줄 때 노동자들이 노동을 더 많이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서 임금을 올려준다라고 하면 임금을 이렇게 올려줬을 때 두 가지 효과의 힘이 작용해요. 어떻게 돼요? 대체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대체 효과는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동하게 되고요. 근데 소득 효과는 어떻게 돼? 이거 우리 소비자 이론에서도 우리가 했죠? 임금을 올려주게 되면 두 가지 효과예요. 임금이 올라가면 우리가 여가에 대한 가격이 임금이에요. 여가가 비싸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가를 줄이고 비싸진 여가를 줄이고 노동을 증가시켜요. 자, 다시요. 임금이 올라가면 대체 효과에 의해서는요. 임금이 여가의 가격이라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인 사람과 10만 원인 사람이 1시간 놀게 되면 10만 원인 사람이 여가를 즐기면 굉장히 기회비용이 크잖아. 그러니까 여가의 가격이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가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하고요. 주어진 시간 내에서 여가가 감소하면 노동은 어떻게 돼요?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은 우리가 대체 효과는 임금의 변화에 대해서 상식이 통하는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소득 효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임금이 올라가면 내가 똑같은 시간을 일을 해도요. 시간당 10,000원인데 10시간 일하면 10만 원이야. 근데 임금이 10만 원 올랐어. 그럼 1시간만 일해도 10만 원을 내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고. 그래서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가가 우리가 열등제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정상제라고 얘기해야죠. 그러면 여가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물론 시험 문제는 열등제라면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 얘기 안 하면 정상제로 가정하고 푸셔야 돼요. 실제 소득이 증가하면 여가가 증가하면 노동 공급은 감소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 효과를 살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득 효과는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동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 효과에 의해서 여기 삐딱선이 효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감소합니다. 소득 효과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요점이 보이는 거지. 요점이 보이는 거야, 요점. 그래서 노동 공급이 증가했어요. 자, 우상향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가 노란 색깔인데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노동 공급은 증가했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서 임금이 더 증가했어. 근데 만약에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크기가 똑같다 그러면 대체 효과에 의해서 자, 이게 찌깍찌깍 보셔야 됩니다. 노동 공급은 증가하는데 소득 효과에 의해서 노동 공급은 감소해요. 그럼 이 둘이 합치면 효과가 똑같아져. 그럼 이게 수직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얘가 우상향하는 경우에는 지금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경우고요. 만약에 이거 두 개가 수직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같은 거야. 임금을 올렸더니 노동을 더 증가시키려는 대체 효과랑 노동을 감소시키려는 소득 효과가 딱 맞아 떨어져서 쌤쌤 이렇게 되는 경우고요. 그럼 이게 수직이야. 그 다음 여기서 임금을 더 올렸어요. 올렸더니 만약에 대체 효과에 의해서 일을 더 하겠다는 이런 힘이 작동하는데 소득 효과에 의해서 노동 공급이 이렇게 감소하는 효과가 만약에 더 크다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 눈에는 어떤 게 보입니까? 라고 하면요. 이게 보이는 거지. 여기 점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후방 굴절하는 결과를 보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만약에 200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후방 굴절했다. 그럼 이 경우는 200의 여기다 해야겠죠. 수치까지 제가 넣었으니까 이거 색깔을 맞춰서 볼게요. 여기가 100만 원. 만약에 여기가 2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 노동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일을 줄이려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200만 원을 기준, 죄송해요. 오타 때문에 답을 틀리게 하진 않겠죠? 후방 굴절하는 형태를 취한다. 맞고요. 200만 원 이하일 때는 임금 상승에 대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라는 거 우상향하는 거니까 맞고 3번 임금이 200만 원 이하일 때는 여가는 아니요. 200만 원 이하일 때는 정상제예요. 정상제. 그리고 후방 굴절할 때도 이거는 열등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열등제다라고 하면 열등제가 되면 여가 소비가 감소하니까 노동 공급 증가한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 아셨죠? 열등제라고 하면. 그래서 이거 3번은 주의 깊게 잘 보세요.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다음 4번 200만 원을 넘어서면 임금 상승에 대해서 대체 효과보다는 소득 효과가 더 커요. 근데 그때 단 여가가 정상제일 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다음 5번 임금이 200만 원을 넘어서면 여가가 열등제다. 여가가 열등제가 되려면 절대 우리가 후방굴절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후반 굴절 된다라고 하면 여가가 정상제인데 정상제 중에서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더 큰 경우다. 이렇게 풀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10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11번서부터 계속 이어서 보실 테니까 열심히 잘 한번 미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